ICH E6 GCP 가이드라인은 1996년도에 처음 채택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E6R1 버전은 초기 발표 버전에서 일부 편집상의 이유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996년 E6의 내용이 한 20년 정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개정이 진행되어서 2016년도에 R2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주요 변경 내용은 인간 참여자에 대한 보호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0년 정도 만에 다시 R3 버전으로 개정되어서 2025년도에 ICH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주요 국가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R3 버전은 기존 R2 버전에서 전면 개정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R2 버전은 어덴덤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GCP 가이드라인의 내용 자체에는 변경 없이 그대로 두고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R2 버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논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R3 버전에 대한 전면 개정을 앞두고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어덴덤 형식을 빌려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GCP 가이드라인이 R3 버전으로 개정된 배경에는 E8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있습니다. ICH E8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인데, 2021년에 R1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QBD, 즉 품질 기반 디자인 또는 품질 고도화,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수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시험의 설계와 RWD,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의 역할 반영, 임상시험의 품질이나 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퀄리티 또는 리스크 팩터, 그 밖에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ICH E6R3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E8 가이드라인의 변경 내용을 반영해서 QBD, 리스크 매니지먼트, 데이터 인테그리티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ICH E6R3 버전은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기본 원칙이 본문으로 작성되었고, 그 밖에 ANNX1과 ANNX2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GCP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GCP 가이드라인은 기본 원칙이 주요 내용이고, IRB나 시험자, 의뢰자의 준수사항은 그 기본 원칙의 적용 예시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ANNX1은 일반적인 임상시험의 고려사항 또는 원칙에 대한 해설이 작성되어 있고, ANNX2는 RWD와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RB, 시험자, 의뢰자 등의 역할은 ANNX1으로 작성이 되었고, ANNX2는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 추가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CH GCP의 기본 원칙이 본문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IRB, 시험자, 의뢰자의 역할과 준수사항은 ANNX1으로 변경되어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새롭게 마련이 되어서 의뢰자, 시험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그 밖에 IB나 프로토콜, 기본 문서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중 일부가 새롭게 추가되고 일부는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경된 R3 버전의 도입부와 변경된 용어,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R3 버전의 도입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GCP 가이드라인은
인간 참여자를 포함하는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국제적, 윤리적, 과학적 및 품질 기준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GC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 등이 보호되고 헬싱키 선언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었다는 일종의 보증장치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임상시험 수행이라고 하면 임상시험의 계획에서 결과의 보고까지 계획, 임상시험의 개시, 실행, 기록, 관리감독, 평가, 결과 분석, 보고 활동까지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GCP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ICH 회원국 간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상호 채택될 수 있도록 통합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ICH E8 가이드라인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GCP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에 제출될 목적으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각 나라에 따라 규제기관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임상시험이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리스크에 기반해서 위험성이나 중요도에 비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CP 가이드라인은 기본 원칙과 그 기본 원칙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ANX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다른 ICH 가이드라인과 함께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GCP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GCP에 기술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GCP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이라면 GCP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원칙을 이번 임상시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의뢰자와 시험자가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면 그것이 GCP에 어디에 적혀 있는지 되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GCP 가이드라인에 대한 올바른 해석 또는 이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치 규정처럼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GCP와 관련된 또 다른 오해로는 GCP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GCP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시험 대상자로 모집해서 대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 사례의 수집과 평가에 대해서는 E2A,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작성은 E3, 통계 분석에 대한 고려사항은 E9 등과 같이 다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존의 R2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트로덕션의 어덴덤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R3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을 전제로 인트로덕션의 간단한 언급과 함께 ANX 각 내용에 분산되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계획이나 설계 등에 대해서는 E8, 이상사례의 수집과 관리는 E2A, DSUR의 작성과 보고는 E2F 등을 참고하고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E8, E9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ICH GCP 가이드라인은 인간 대상자가 참여하는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품질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임상시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변경된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3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 중에서 몇 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어센트는 미성년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를 뜻하고 긍정의 표현이 없거나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센트의 경우에는 벨몬트 보고서에서 미성년자도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언급된 이후에 미성년자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이번 GCP에 정식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컴퓨터라이즈드 시스템 밸리데이션에서 컴퓨터라이즈드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임상시험의 설계부터 시스템 폐기 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까지 지정된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충족할 수 있음을 확립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R2 버전에서는 어덴덤으로 포함되었던 용어가 R3에서 정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데이터 애퀴지션 툴, DAT라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도구를 의미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CRF나 ECRF를 포함해서 IWRS와 같은 무작위 배정 도구, ePro 등으로 기존의 증례기록서의 범위가 확대된 용어입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데이터 무결성 또는 데이터 완전성 등으로 번역되는데 데이터의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되는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의 기준은 알코아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주어진 데이터 요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고 임상시험 수행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디트레일이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레퍼런스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RSI는 참고 안전성 정보 또는 안전성 정보 참고 문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상 사례 또는 이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대상자에게 투여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 예상된 이상 반응 ADR의 누적된 목록의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CRO나 벤더의 의미가 일반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서명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RSI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GCP 가이드라인의 어펜딕스 A를 보시면 IB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RSI는 IB에 적절히 기술되어야 하고 SAE의 평가, 특히 수사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B에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는 흔히 CMC로 알려진 의약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 비임상시험 정보, 임상정보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RSI는 그 중에서 Summary of Data and Guidance에 기술됩니다. Summary of Data and Guidance에는 CMC 정보, 비임상시험 정보,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시험자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리스크와 이상 반응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임상시험에서 RSI로 적용이 됩니다. 그 밖에 이상 사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어드버스 리액션의 정의가 시판 전후의 의미를 반영해서 변경이 되었고 수사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Essential Document, Essential Record, 소스 다큐먼트, 소스 레코드로 각각 사용되던 것들을 레코드로 통합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밖에 피험자, 시험 대상자로 번역되던 서브젝트라는 용어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라는 의미의 트라이얼 파티시펀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 원칙의 경우에는 기존 R2 버전에서 13개이던 것이 R3 버전에서는 11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것이 합쳐진 것도 있고 7번의 리스크 프로포셔널리티와 10번의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는 R3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리스크 프로포셔널리티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계획과 수행 등의 과정은 리스크에 기반해서 그 중요도와 리스크에 비례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라는 의미이고 특히 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결과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와 관련된 리스크를 벗어나서 임상시험과 참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의 경우에는 책임의 트랜스퍼와 델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인력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트랜스퍼로 기관 내부의 인력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델리게이션으로 설명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적절히 관리 감독하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GCP 기본 원칙 중에서 먼저 윤리적 원칙은 기존 R2의 기본 원칙에 여러 문장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상시험은 GCP 및 적용 가능한 규제 요건과 일치하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과학적 또는 사회적 이익보다 참여자의 권리,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여자의 안전은 새로운 안전정보가 제공될 때마다 적절히 검토되어야 하고 임상시험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임상시험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시작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임상시험으로 위험과 불편이 예상된다면 임상시험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상시험에 따른 위험, 리스크와 이익, 베네핏을 비교해봐서 베네핏이 리스크를 상회한다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에는 과학적 목표와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서 특정한 참여자 집단을 의도적 또는 불필요하게 제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기존 R2 버전에서는 시험자의 준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R3 버전에서 기본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적절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 또는 현지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임상시험 관련 의료 서비스와 참가자를 대신한 의료 결정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의사가 아닌 의료 전문가가 제한된 환경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유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정보, 민감 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고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사전 동의에 대한 원칙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사전 동의는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 참여 전에 모든 참여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참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참여자인 경우에 해당 미성년자로부터 적절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현지 규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GCP 가이드라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된 어센트 폼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의 특성이나 임상시험의 설계, 임상시험이 수행될 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동의 절차에 앞서서
참여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고, 응급상황과 같이 사전 동의를 적절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B 심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IRB 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은 IRB로부터 독립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IRB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를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승인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요건을 갖추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호의적인 의견, 예를 들어서 시정승인의 경우에도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IRB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기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본 원칙은 과학적 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은 의도된 목적에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적절하고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접근법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정보는 제한된 임상시험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과 경험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시작 후에 새로운 정보나 예상하지 못한 정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적 지식이나 접근법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임상시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해야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의사, 윤리학자, 기술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과 같이 다양한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의 과학적 및 운영에 대한 설계와 수행에는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임상시험의 품질은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미리 파악되어야 하고 특히 임상시험에 QBD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품질 요소, 퀄리티 팩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서나 관련 규제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지하고 해결해야 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으로는 위험 비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상시험 과정, 측정 및 접근 방법은 참여자에 대한 위험과 수집된 데이터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참가자와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임상시험 과정은 임상시험에 내재된 위험과 수집된 정보의 중요성에 비례를 해야 되고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범주를 넘어서서 고려되어야 하고 의약품이 임상시험에서 사용될 때와 허가를 받은 후에 일반적 치료에 사용될 때의 리스크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전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임상시험 시작 후 새로운 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임상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과정은 실행 가능해야 되고 불필요한 복잡성이나 절차, 데이터 수집을 피해야 하고 의뢰자는 참여자와 연구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실행 가능한 계획서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의 과학적 목적은 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활한 임상시험 운영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서 외에도 여러 플랜이나 기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렇게 작성되는 문서들도 명확한 내용이 실행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상시험 계획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실행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 규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하면 좋을지 일부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면, 적절하고 잘 제어된 임상시험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에는 임상시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조군과 비교 가능한 적절한 설계 형태가 사용이 되어야 하고, 시험 대상자 선정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질환이나 상태, 예방하고자 하는 상태 등에 대한 감수성 및 노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험 대상자를 대조군 또는 시험군에 배정할 때에는 빗돌림을 최소화하고 여러 요인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적절한 형태의 무작위 배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 대상자, 시험자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빗돌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대표적인 예가 눈가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은 잘 정의된 방법이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의약품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7가지 요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GCP 기본원칙 9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임상시험에서 생성된 정보의 품질과 양은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을 위해 시스템과 절차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과 절차는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특히 참여자에 대한 위험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거나 적용되는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견고한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기록의 완전성과 추적 가능성이 유지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되고, 관련 임상시험 정보의 정확한 보고, 해석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 문서는 의뢰자와 시험자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제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임상시험에 대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명성이란 의미는 임상시험 또는 결과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거나 결과를 공개하고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원이죠. 미국 NIH의 clinicaltrials.gov에 임상시험과 임상시험 결과를 등록하거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입니다. 임상시험에서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고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뢰자나 시험자는 자신의 업무나 의무, 기능을 위임할 수 있지만 위임된 업무에 대해 각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스퍼나 델리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인력의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퍼로, 기관 내부의 인력의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델리게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그리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컨트랙트나 어그리먼트가 통합된 용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역할, 활동 및 책임 범위는 어그리먼트를 통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의뢰자와 시험자는 적절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원칙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GMP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되고 제품 기준서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제품 기준서는 GMP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조하고 시험 검사 및 보관 관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서를 의미합니다. 11.2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품질은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제공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특정 임상시험에서는 병이나 PTP 형태 등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조제한 형태로 재구성해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GMP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기타 관련 문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제조, 취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눈가림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표시기재나 배송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